안녕하십니까, 플래니멀입니다. 오늘은 브리더는 누구나 궁금해하는, 하지만 동시에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고요? 네, 바로 인브리딩입니다. 한국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네, 근계교배라고 합니다. 근계교배, 근친교배라는 얘기를 흔히 쓰기도 하는데, 근친은 사실은 사람의 어떤 관계와 관련하여서 널리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일반적으로 동물에서는 근계교배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계교배 또는 인브리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브리딩.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혈육병 또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주걱턱. 일본 사람들은 근친 간에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열이 고르지 않고 키가 작다, 유전병이 발생한다 등등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조금 더 오늘 깊이 들어가서 과연 인브리딩이 무엇인지, 브리더에게서의 인브리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브리딩은 아웃브리딩의 반대말입니다. 반의어라고 하죠. 인브리딩의 비슷한 친구로는 라인브리딩이 있습니다. 또는 라인브리딩은 인브리딩의 하위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라인브리딩은 일단 잊어버리고 인브리딩과 아웃브리딩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인브리딩은 무엇을 의미하냐? 광의의 정의가 있고요, 또는 협의의 정의가 있는데, 광의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인브리딩은 관련이 있는, 유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개체 간의 교배를 인브리딩, 즉 근계교배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의 교배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먼 사이의 교배 또는 관련이 없는 사이의 교배가 됩니다. 인브리딩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무엇이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시브메이팅이라고 해서 한자어로 또는 한국어로는 형매간 교배입니다. 형제와 자매 간의 교배를 의미합니다. 또는 부자는 어렵죠. 부녀와 모자 간의 교배가 가장 대표적인 인브리딩의 사례입니다. 아웃브리딩의 사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체 간의 교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례라고 들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라인브리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사촌지간 또는 사촌보다 조금 더 먼 지간 간의 교배, 또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개체 간의 교배를 일반적으로 라인브리딩이라고 칭합니다. 자,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그건 범죄 아니에요? 그럼 유전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동물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 사람도 동물인데요.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육종학이나 또는 축산학에서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유전학이나 육종학 또는 cat fancy나 dog fancy의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브리딩, 라인브리딩을 포함해서 인브리딩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 특질일 수도 있고, 또는 외형적인 것은 아니지만 착유량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라든지 달리기 속도라든지 한 번에 낳는 산자의 수와 같은 외형적인 것 이외의 모든 특정한 개체 또는 개체군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들은 대부분의 경우 눈의 색깔 또는 깃털의 길이 또는 털의 색깔과 같이 하나나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개, 많게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유전자 덩어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개체가 매우 뛰어난 달리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개체가 턱이 매우 길게 빠져나와서 보기 아름답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개체를 후대에서도 얻을 수 있는, 또는 후대에서 그런 특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전적으로 비슷한 형질을 공유하는 개체 간에 누적적이며 반복적으로 교배를
방법이 가장 좋은 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브리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브리딩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에게 항상 프로스 앤 컨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인브리딩의 좋은 점은 뭐다? 여러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긍정적인 특질들을 빠르게 강화하는 방법이다. 그럼 여기는 항상 문제가 수반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이제 비용을 지불할 시간입니다. 그 비용이 바로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브리딩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건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인브리딩을 누적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특질을 계속해서 얻게 되지만 동시에 인브리딩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아웃브리딩은 언제 필요하냐? 인브리딩이 누적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서 인브리딩에 따라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지만 그것에 의한 폐해도 심각해지는 특정한 시점에 아웃브리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품종견 또는 품종고양이의 브리더라고 한다면, 야생동물의 브리더가 아닌 가축화된 동물의 브리더라고 한다면 인브리딩은 여러분이 원하는 육종학적 목표를 얻기 위한 최선의 또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인브리딩 하면 정말 그야말로 경기를 일으키고, 심지어 브리더 중에도 인브리딩을 하면 안 된다, 자신은 인브리딩을 하지 않는다, 인브리딩을 하는 개체를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수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현재 기르고 있는 모든 품종 동물은 강도 높은 인브리딩의 결과물입니다. 품종 동물 치고 인브리딩이 되지 않은 개체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페디그리, 즉 혈통서를 뒤집어 까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고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거나 어머니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 개체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태의 인브리딩이 없이는 현재 여러분이 기르고 계신 그 동물이 만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브리딩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고요. 오늘은 인브리딩 왜 필요한지, 그 인브리딩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본 시간 가졌습니다. 브리더, 품종견과 품종고양이의 브리더, 저희 플래니멀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